이 수업은 한자 능력 검정 시험 급수 대비를 위한 과정인데요. 그 과정 중에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 맨 처음에 배우게 될 글자가 학교교자인데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학교교자인데 이 학교교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변에 나무 목자가 쓰여져 있고요. 광에 엇갈릴교 또는 사길교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거든요. 이 나무 목자는 나무를 가장 간략히 한 형태에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 가지 오고요, 줄기 오고요, 뿌리가 있는 형태에서 그것이 글자가 되기 위해서요. 반듯반듯한 형태로 정의호가 됐는데 그 형태가 바로 이 형태죠. 나무 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무란 뜻으로 쓰이면서 수목, 목수 또는 고목, 거목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나무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엇갈릴교라는 글자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또는 사길교라고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사람의 형상에서 나온 글자예요. 사람의 형상에서 나온 글자인데 발이 엇갈린 형태예요. 옛날의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쓰였거든요. 옛날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자가 최초로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은나라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은어 각골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3,500년 당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유행, 이와 똑같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쓰는데 이 형태가 오늘날 형태처럼 유지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형태처럼 쓰이게 됐냐면요. 바로 머리 오고 팔의 형태가 반듯하게 표현된 거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엇갈린 형태요. 다리가 엇갈린 형태가 그대로 선으로 표현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뜻 자체가 엇갈린다는 뜻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길과 길이 엇갈리면 교차로라고 하죠. 교차로 올 때 쓰이는 교자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사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귄다는 뜻을 지니게 되는데 관포지기라든지 또는 질환지교 또는 수어지교 여러 데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교자예요. 그러면 지금 막상 배워야 될 글자가 학교교자인데요. 이 학교교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목자와 엇갈린 교자가 합쳐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학교교자가 학교라는 뜻을 지니게 되고 음이 교가 됐냐면요. 두 글자 가운데 이 엇갈릴 교자 있죠. 엇갈릴 교자 이 글자가 바로 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교자가 음이 교자네요. 이 엇갈릴 교자도 교자네요. 이 엇갈릴 교자나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우리가 급수시험을 보게 되면 상급에 해당되는 글자가 1800글자인데요. 1800글자에 바로 이런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 해당 글자를 학습하게 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게 비교할 교자, 선박교자, 본받을 효자, 음이 교가 아니고 효예요, 이건요. 이건 두 개는 교고요. 그 외에도 1800자에서 벗어나는 글자로서는 교수형을 때 쓰이는 목멜교자라든지 또는 교활하다고 할 때 쓰이는 교활할 교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 보면은 자체가 전부 다 교거든요. 요 한 글자는 빼고요. 보면은 이런 글자에서도 지금 엇갈릴 교자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글자에서처럼 학교교자도 엇갈릴 교자가 들어가가지고 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한다고 할 때 쓰는 비교할 교자요. 그 다음에 성박교자라고 하는데 성박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로 소풍 나간다 뭐 하는데 그럴 때 쓰이는 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형할 때 쓰이는 교자라고 말씀드렸죠. 교활할 때 쓰이는 교자요. 이 네 개 글자처럼 학교교자도 마찬가지로 엇갈릴 교자가 들어가서 교라는 음을 지니게 됐고요. 그러면 뜻은 뭐가 뜻의 역할을 했냐면요. 학교라는 뜻은 나무 목자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나무 목자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원래는 요 글자 자체가요. 나무로 울타리 친 일정한 공간, 일정한 우리를 뜻하는 글자였어요. 원래 옛날에는요. 이전에는 나무 울타리 친 일정한 공간, 우리를 뜻하는 글자였거든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그런 일정한 공간 속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라는 뜻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의 문자가
이 본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변화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언어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체나 마찬가지거든요. 3,5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지내오다 보니까 뜻 자체가 약간씩 바뀌어지는 글자들이 한자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라는 뜻이 유지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는 있죠. 그 나무 아래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가 아니라요. 나무 아래에서 배움이 행해지기도 했거든요. 그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나온 말이 행단이란 말이 있어요. 행단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행자는 살구행이라고도 오고요. 은행나무행이라고도 오고 하는 글자거든요. 은행나무 씨를 갖다가 행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행자인데요. 그 다음에 재단단자요. 행단이라고 하는데 이 행단이라는 뜻 자체가요. 배움의 전당을 뜻하는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찾아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바로 공자께서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행단이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있죠. 조선시대 때 최고 학부로 쳤던 성균관에 가보면요. 그 성균관, 제가 성대를 나왔으니까요. 성균관에 가면은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처럼 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교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요 학교교자는 그러면 쓰이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요. 학교와 관련된 말이 쓰이겠죠, 당연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뿐만 아니고 학교하고 관련된 사람들, 예컨대 교장이라든지 교감 할 때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이 학교교자입니다. 그러면은 교사는 이 학교교자를 쓸까요? 학교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이 가르칠 교자는 바로 두 번째 배워야 될 글자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배워야 될 글자인데 일단 두 번째 글자를 배우기 전에 설명할 공간을 조금 마련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가르칠 교자인데요. 한번 써보고요. 이 글자는 글자 자체가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져서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맨 처음 설명해야 될 글자는 바로 점계효라는 글자예요. 부숫자거든요. 점계효라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아들 자자 다 아시는 글자일 거예요. 아들 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는 원래는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이 글자에 변형된 글자예요. 이 글자 이게 칠복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요. 칠복이라는 글자인데 변형을 시켜서 쓰이는 이 글자는 명칭을 등글월문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등글월문. 등글월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가르칠 교자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남들에게 설명하자고 치면은 이 세 개 글자에 대해서 일단 제대로 알아둬야만이 제대로 설명이 되겠죠. 먼저 점계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점계요자는 산가지 모양에서 나왔어요. 산가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젓가락처럼 가느다란 막대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막대기로 옛날 사람들은 점을 칠 때나 또는 숫자를 해야 할 때 사용했거든요. 이 점을 칠 때 이 산통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 통이죠. 대나무 통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그걸 뽑아가지고 던져서 나온 모양을 보고 그 점괘를 쳤고 또는 그걸 가지고 숫자를 해야 하는 데 썼는데요. 이 점치는 통을 깨트리면 산통을 깨트린다면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가지가 산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 점괘효자가 산가지 관련다고 했는데 산가지가 바로 숫자를 헤아릴 때도 썼기 때문에요. 요 가르칠 교자에서는 지금 숫자를 나타내고자, 숫자를 헤아릴 때 사용되는 도구를 나타내고자 해서 그러한 형태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바로 아들 자자인데요. 이 아들 자자를 갖다가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제대로 설명하라고 치면요, 아이의 3,500년의 각골문 형태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아이는 있죠. 태어나면은 신체에서 머리 부분이 크거든요. 머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두 손은 꼼지락거리니까 두 손을 완전하게 펴기는 대신에 손은 손이 아니고 발이요. 발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로만 펴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죠.
어른이 되면은, 어른이 된 사람의 몸을 갖다가 얘기할 때요, 몸이 잘 빠진 사람을 팔등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를 지칭해서 팔등신 미인이라고 하는데, 8팔자에다가 가틀 등자에다가 몸신자를 써가지고 팔등신이라고 하죠. 팔등신이라고 하는데, 이 8팔자의 기준은 뭐냐면요, 머리를 일로 치는 거예요. 머리가 1이 되는 거이고, 나머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이 7이 되고, 머리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몸매가 잘 빠진 것으로 쳐서 팔등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4등신이요, 사실은. 4등신이요. 그러니까, 신체에서 머리가 2배나 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른에 대해서는요. 어른에 대해서는 머리가 2배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확실히 펴는 것이죠. 아이를 뜻하는 다른 글자 하나를 설명해 볼까요? 아이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바로 아이야자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아이야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요 글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요. 사람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사람 형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있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거든요. 손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도구를 만들 수 있고, 도구를 만든다 보니까 뇌가 발달이 되고, 그런 발달된 뇌로 뭐 화성을 탐사할 수 있는 우주선을 쏴오거나 뭐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을 확실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징집을 해가지고요, 자유자재로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확실히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형태가 단독체로 표현이 되면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사람인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자가 혼자 쓰일 때는요, 혼자 쓰일 때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요,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요, 사람인자가 다른 글자가 쉽게 말해서 몇 살자고 합쳐서 쓰인다고 쳤을 때 글자가 옆으로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이 요 부분이 간략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간략화된 것은 뭐냐면 옛날 서사도구 관련이 있어요. 서사도구요. 오늘날은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종이에다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오늘 뭐 컴퓨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를 활용하기도 하겠지만은, 글씨를 쓴다고 치면은 종이를 활용하는데요. 종이가 없기 전에는 각골문이라고 해가지고요, 거북이 백딱지나 또는 견각골이라고 해가지고요, 소 뼈로 글씨를 새기거나 또는 금문이라고 해가지고 쇳덩어리, 옛날 기물이죠. 기물 같은데 뭐 소습 같은 걸 만들 때 안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거나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씨를 갖다가 쓰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부피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신할 뭔가가 필요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있죠.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나라거든요. 예전에 그 중국이 폐쇄 정책을 썼을 때 서방 언론들이 중국을 그런 주구장망을 둘렀다고 그러잖아요. 주구장망을 둘렀다고 할 때 죽자가 바로 대죽자잖아요. 대죽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나무가 많이 자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다른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동물, 대나무만 먹고 자라는 캥거루가 중국에만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나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 중국에서 밀려들어온 상품보면 죽세공품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봐서도 대나무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뭐 폭죽 같은 것도 대죽자를 쓰거든요. 폭죽의 죽자도 그것도 대나무를 활용해가지고 만드는데, 하여튼간 대나무가 중국에서 많이 자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대나무보다는 대나무 통이 크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산통 얘기했지만은, 그걸 갖다가 대나무의 성질이 뭐예요? 반듯반듯하게 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걸 반듯반듯하게 쪼개면 이런 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쪽이요. 이런 쪽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걸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책직자예요. 책직자. 우리가 산수때 국어책을 때 쓰이는 책직자라고요. 그런데 있죠, 여기다가 글자를 새긴다고 할 때 여기다가 글자를 쓰거든요. 쓰는데 이 폭이 어떻게 돼요? 폭이 넓지가 않죠. 넓지가 않으니까 한자의 특성이 뭐냐면요, 글씨를 세워서 쓰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글씨를 세워서 쓰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또 뭐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눈을 갖다가 피로다가 치면은 눈과 눈동자를 이렇게 쓰면은 그걸 문자가 되기 위해서 반듯반듯하게 표현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주관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눈목자라고 한다고요. 예, 목적자, 주목, 할 때 쓰이는, 목불인견 할 때 쓰이는 목자가 된다고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물고기에 따라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지만요. 물고기 형상은 바로 어떤 형상에서 나왔겠어요? 물고기 형상 그 형상에서 나왔겠죠? 이제 뭐 간단하게 표현은 나오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둥이 부분, 몸체, 비늘, 지느러미 그거 이 반듯반듯해서 정형화된 게 바로 오늘날 형태잖아요. 요 형태잖아요. 물고기가 이렇게 서서 사는 물고기 있나요? 세워져가지고 사는 물고기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였다가 이렇게 세워져 쓰인다고요. 바로 그게 옛날 죽간을 사용해서 죽간에다가 써놓다 보니까 글씨를 써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씨가 세워지는 글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한자에는 그런 글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한자의 특성이니까 한자를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우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인자가 몇 산자가 합쳐진다고 쳤을 때 주간에다 쓰면은 너무 폭이 넓으니까 이게 간략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 형태를요. 그래서 나온 형태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산에 사는 사람, 신산에 사는 신선선자가 됐는데 지금 아들 자타 설명하면서 좀 얘기가 다른 데로 빗나가는데 한자의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본 글자보다는 본 글자와 관련된 한자의 여러 특성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아자로 들어와서 설명을 한다고 치면요. 이 글자가 단독체는 이렇게 쓰이고요. 다른 글자 같아서 왼쪽에 쓸 때는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걸 인변이라고 그러죠. 인변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요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서 쓰일 때 밑에 쓰인단 말이에요. 밑에 쓰이면 쉽게 말해서 이 글자 같은 게 달라붙다고 치면 요것이 이 판에는 이렇게 정형화 되는 거예요. 혼자 쓰이거나 다른 글자가 만나서 위에 쓰일 때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또 왼쪽에 쓰일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그런데 다른 글자가 만나서 쓰일 때 밑에 쓰일 때는 바로 이 형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딘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어딘 사람인요. 좀 비어놓은 공간에다가 쓸게요. 어딘 사람인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것도 사람인자에 변형된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위에 이 형태가 뭐냐? 머리예요. 머리. 조금 전에 아들 자자이기 때 머리를 크게 나타낸 것처럼 이 머리를 나타낸 거라고요. 보세요. 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아타 설명하면서 머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뜻하는 분해할 때 쓰이는 네네자를 한번 써볼까요? 네네자를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머리예요. 머리. 예. 그리고 머리 털이고요. 그리고 인체와 관련되는 글자는 바로 요 글자를 갖다 붙인 이게 다룰자가 아니고 있죠. 다룰자가 아니고 고깃덩어리가 구체적인 형상이 없으니까 고깃덩어리 골살 무늬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다른 이렇게 정형화된 거예요. 오늘날. 근데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조금 전에 신선선자 설명을 드릴 때 사람이가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요 글자가 고기 육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여기 반절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다른 글자가 오른쪽에 들어가니까요.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반절로 줄어들면 요 형태가 되겠죠. 바로 그 형태가 변형이 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요 글자인데 그게 이 글자라는 얘기죠. 이게 육다롤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육다롤. 다롤자가 아니에요. 한자에서는 인체와 관련되는 수많은 글자들이 다 바로 이 육다롤이 달라붙어요. 다른 글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요. 뭐 배복자라든지 복부할 때 쓰는 배복자라든지 또는 요대, 요통할 때 쓰는 허리요자라든지 또는 이인삼각근기 또는 각선미 할 때 쓰는 다리각자라든지 또는 몸속에 들어가 있는 뭐 간자라든지 허파표자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글자들을 갖다가 다롤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다롤이에요, 육다롤. 그러면 다롤자하고 육다롤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롤자 같은 경우는 바로 보름달의 형상도 있겠지만요. 보름달의 형상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란 형태요. 동그란 형태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이 동그란 보름달의 형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해도 동그랗기 때문에 구분을 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그러진 형태로 표현했는데 이게 달 그림자 형상 같은 게 포함돼가지고 쓰여지는데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고기 육단은 완전히 고기살 무늬가 오른쪽과 왼쪽이 다 닿으니까 완전히 오른쪽 왼쪽을 다 붙어서 써야 되고요. 이게 정확한 사전을 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옥편의 정확한 옥편들 있죠. 옥편들을 보면 달을 짜오고 육달월이 이렇게 요 부분은 확실히 붙어 있고 요 부분은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스피드 시계에 꽉 요걸 띄워트리고 이걸 꽉 붙이고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이무적으로 쓰되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간 자꾸 새끼로 빠져나가는데요. 가르쳐드려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새끼로 나가는 거예요. 머리하고 관련되는 글자를 지금 설명흔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의 머리털이고 요 부분이 바로 머리 형상을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머리 형상을 나타낸 거인데 사람의 머리를 두피를 벗겨서 위에서 보면요. 해골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골이요. 그걸 덮여보면 뼈가 잔에 운에 서로 맞붙고 오는 부분을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뼈가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바로 그런 형상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정수리 신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머리와 관련되는 글자는데 한 글자 더 써본다면요. 요게 무슨 자예요? 생각사라는 글자죠. 생각사. 너의 의사를 얘기해보라. 사상이 어떻다 할 때 쓰이는 사자요. 상사표 할 때 쓰이는 사자요. 요 글자를 갖다가 밭전자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이게 밭전자가 아니고요. 이 머리예요, 머리. 머리 형상을 나타낸 거이고, 머리 오고 밑에 것은 심장 모양에서 나왔죠. 심장 모양. 심장 모양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죠. 지금 본 글자는 가르칠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바로 머리와 심장이 합쳐져 가지고 생각한다는 뜻의 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자에 보이는 형태, 생각사자에 보이는 형태처럼 요 글자도 바로 머리 형태인데요. 어른이 되면은 머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생각사자처럼 밭전자 형태로 쓰이지만은 아이 때는 있죠. 머리 숨골 있죠, 숨골. 숨골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요. 숨 쉬면 그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거 신기해가지고 누르다가 엄마한테 야단 맞잖아요. 그거 급소거든요. 그 부분을 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갖다가, 특징인 머리를 갖다가 쓰면서 그 손골 부분 튀어나가지고 이게 유아, 아동을 때 쓰이는 아이 하자가 됐는데, 이 아들 자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지웠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고 나서요. 자, 그래서 아들 자자에 쓰여지는 글자의 요 부분이 머리를 갖다가 크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이의 특징을 갖다가. 그 형태가 변형이 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오늘날 요 글자인데요. 그런데 있죠. 요 글자를 보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애기가 있죠. 이게 원래는 아이 자자예요. 이게 아이 자자. 엄마가 아들만 낳나요? 딸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이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원래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남아 선언우상 때문에 그러겠죠. 딸을 빼고 아들만 지칭은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축소해야 된 글자죠. 아이에서 딸을 빼고 아들만 뜻하게 됐으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라고요. 그래서 쓰여진 글자가 이 바로 아들 자자고요. 아들 자자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등글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등글얼문도 상당히 복잡한 글자거든요. 복잡해도 한자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한자의 기초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알아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길게라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 글자를 설명을 하고 치면요. 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손 하면은 손숫자 생각하잖아요. 손숫자. 손숫자 생각하는데요. 이 손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냐면 그냥 손이에요, 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요. 그게 변형이 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오늘날의 형태의 손숫자예요, 이게. 손숫자인데, 그런데 보세요. 요 형태가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요. 뭔가 동작을 취하고 있는 형태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이지요? 아니죠. 그냥 반드시 펴놓고만 있는 거잖아요. 한자에서는 있죠. 손과 관련된 동작으로 이루어진 글자는요. 요 형태로 표현된 글자는 아니고요. 어떤 형태냐면요. 바로 요 형태요. 그림 못 그려서 계속 죄송한데요. 뭔가를 집으려고 하는 손의 형태예요. 오른손이요.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죠. 빨리 하고 싶으니까 설렁설렁 그리는 거예요, 지금. 요 형태를 문자가 되기 위해서 있죠. 손가락 5개가 있고요. 손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듯반듯 손으로 펴놓고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펴놓는다고 쳐요. 그런데 있죠. 이 손가락 5개가 3개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있죠. 숫자 개념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은 수렵 채취 활동을 해가지고 배고픔을 갖다가 면하고요. 동굴 속에 가서 잔다든지, 이제, 더 어린 옛날로 돌아가면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의 개념이 발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있죠. 많은 것은 세기로 줄이는 것이 있어요. 삼합자는 성녀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고, 3개. 많은 건 3개로 줄이는 것이 있어요. 한자의 특성이에요, 그것도요. 그래서 있죠. 나무가 많은 건 나무 3개를 피해놓고, 나무가 많으니까 빽빽하다고 빽빽할 삼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많다고 하면은, 물건 종류가 많겠죠. 물건 일반적인 현상을 네모로 피해놓는데, 그걸 3개로 해놓고, 물건품이라고 한다고요. 벌레가 많아요. 벌레에 해당되는 글자를 갖다가 벌레 해자 3개를 써놓고, 벌레충이라고 한다고요. 바로 이처럼 많은 걸 3개로 줄이는 것이 있는데요. 손가락도 3개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형태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 뭐냐면요. 오른손만에서 나오는데 오른손은 사람의 손에서 물론 왼손잡이는 왼손을 많이 쓰겠지만요. 일반적인 오른손잡이인데요. 동작을 취하는 손인데 그 동작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후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또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이게. 또 오자요. 반복의 의미 또 오자가 됐어요. 일신, 우일신, 일배, 우일배 할 때 쓰이는 오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오른손모에서 나온 글자인데요. 곁들여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오른손이 입으로 가져가는 손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이 주로 하는 것이 밥 먹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밥을 먹어야 입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자 같은 게 포함됐어요. 요 형태가 있죠. 요 형태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거 또 우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이 똑같아요. 우. 그러면서 오른손인데 그냥 손이 같은 또 사라지고 오른 우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곁들여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른 우자 반대는 무슨 자예요? 왼자자죠? 오른 우자와 왼자자를 보면 좀 공통이 되는 핵이 있어요. 공통이 되는 핵. 이 공통이 되는 핵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공통으로 보이는 핵이죠. 똑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있죠. 우리가 한자를 배운다고 쳤을 때요. 중학교 한 1학년 때 정도 이 오른 우자와 왼자자를 배우는데요. 그런데 이게 필승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필수이 다르게 모양은 똑같은데 필수이 다르니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외우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른오자와 왼자자가 왜 필수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치면요. 지금 오른오자가 오른손 모양에서요. 뭔가를 잡으려고는 오른손에서 세 개로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입이라는 형태가 포함돼서 그 형태가 지금 변화돼서 오른오자가 되는데요. 그럼 왼손은 요 형태의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반대가 되겠죠? 그 반대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왼손자라는 글자예요. 왼손자라는 글자. 이것도 부수자예요. 부수자인데 이 정어가 되기 전에 요 형태에다가 있죠. 왼손은 도구 같은 걸 치잖아요. 이을 때 도구 같은 걸 지가 도구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장인공리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요 형태가 변형이 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요 글자인데요. 제가 두 글자를 갖다 쓸 때 필수는 지금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는데 정확히 가르쳐준다고 치면요. 오른오자는 손가락이 바로 요 부분이고요. 왼자자는 손가락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글자를 쓸 때요. 손가락에 해당되는 획을 먼저 써야 돼요. 손가락에 해당되는 획이 바로 요거인데 요 획이 반드시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왼자자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요 획이 요거인데 그것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해당되는 글자를 먼저 쓴다고 치면은 요 부분을 갖다가 먼저 쓰고 요걸 요 획을 갖다가 두 번을 써야 되고요. 오른오자 같은 경우는 요 획을 갖다가 먼저 쓰고 요 획을 두 번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오른오자와 왼자자의 필순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여튼간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손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글자 곁들여서요. 더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요. 손과 관련돼서 쓰여지는 글자가 요렇게도 변형이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가락 3개 있죠.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를 반듯하게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여지는 거. 이렇게 쓰여진 글자로서 우리가 알아볼 만한 글자는 어떤 글자가 있냐면요. 손이 있는데 손에다가 털이 달린 붓을 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글자가 분율이라는 글자예요. 부숫자예요, 이것도. 분율이라는 글자인데요. 분율이라는 글자인데 그 분율자가 쓰여지는 글자를 살펴보면 글석자라든지 그림화자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림화자가 있는데 바로 이 글자가 분율자를 요 부분이자 밑에 글자가 오니까 요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이 손이 들어갔어요. 손을 붓을 들고 있는 분율자. 곁들여서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요. 벼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 된 요 글자가 바로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삭 부분이 머리가 들어지겠죠. 그걸 하나의 선으로 펴놓고 가지 반드, 줄기 내려오고 뿌리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벼화자예요. 곡식곡자라든지 가을주자에 들어가는 글자죠. 곡물과 관련된 글자는 다 이 글자가 쓰이는데 이것도 부숫자인데요. 그런데 한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부숫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부숫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은 기초가 되는 글자니까 해당 글자를 설명해서 관련되는 부숫자가 나오면은 빠지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요런 별을 갖다가 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런 별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요 글자죠. 이 사람 이름이 많이 쓰여진 글자인데요. 글자가 쓰는 것이 서툴어가지고 잘 안 써지는데 잡을병이라는 글자죠. 손으로 글자를 잡고 있다고 해서 잡을병. 별을 있죠? 하나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잡고 있어요. 두 개를 잡고 있어요. 손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가 무슨 자냐면요. 예, 기말경자요. 요 뿌리 형상, 요 부분이 생략이 된 거이고, 이건 두 개가 이삭을 쓰는 거예요. 요 형태를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뭐 말씀 문자가 달라붙으면 뭐 겸손할 겸자가 된다든지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해당 글자를 배울 때 더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은, 예, 기말경자예요. 겸직하다.
장기를 둘 때요. 장기를 둘 때, 저게, 대장이 되는 말 있죠. 대장이 되는 말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장을 친단 말이요. 양수겹장 하는데, 양수겹이 아니고 양수겸장이죠. 양수겸장. 요 겸장을 써가지고. 양수겸장 할 때 쓰는 겸장. 하여튼간, 지금 손과 관련되는 글자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다시 본 글자로 돌아와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치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본 글자로 들어와서 손의 형태, 이 형태에다가 있죠. 지금 배워야 될 글자가 등그럴무인데요. 손에 뭔가 도구를 들고 있어요. 도구를 들고 있는 형태가 지금 덧붙여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것이 밑에다 다시 써본다면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손에 도구를 들고 있는 게 옛날로 치면 돌도끼 같은 것을 말하겠죠. 요 글자가 그럴 문자에 비해서요. 그럴 문자하고 관련돼서 봤을 때 위에 맨 처음에 핵이 옆으로 이렇게 삐쳐져 있어요. 등재에 있기 때문에 등그럴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 등그럴무이라고 확실히 명칭을 알아두세요. 손에 도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요 글자가 들어가면요. 요 글자가 들어가면 손에 뭔가를 들고 다그쳐주는 형태하고 관련되는 글자에 쓰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글자로서 이 칠공자, 이게 장인공자라는 글자가 어머니로 쓰면서 손에 도구를 두고 적을 친다고 해서 칠공자, 공격할 때 쓰는 글자죠. 또는 적을 갖다가 조개패자도 이렇게 쓰면요. 패는 패인데 손에 뭔가를 들고 적을 갖다가 패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패할 패자. 패할 패자. 또는 모방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요. 방은 방인데 손에 도구를 두고 다그쳐서 내놓는 거예요. 놓을 방자에 방생하다, 방면하다, 방학 뭐 할 때 쓰이는 방자가 바로 이거 있잖아요. 학교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한 두 글자 더 살펴본다면 이렇게 쓰면 몸기자가 개로 바뀌면서 음이 개로 바뀌면서 손에 도구를 두고 다그쳐 고치게 한다고 해서 정신개조 뭐 할 때 개혁 할 때 쓰는 개자로 바로 고칠 개자죠. 정치울 때 쓰이는 정치정자, 정사정자도 마찬가지로 바를 정자가 음으로 쓰이면서 손에 도구를 들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 다그쳐주는 게 정치가 이거죠. 나라가 좀 소란스럽지는 하지만은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다그쳐주는 것이 정치다 이거죠. 자, 그처럼 있죠. 칠공자나 피할패자나 노을방자나 고칠개자나 정치정, 정사정의 글자에서 보듯이 다그쳐주는 형태의 바로 요 글자가 쓰인 것처럼 있죠. 우리가 지금 해당 글자에서 배워야 될 이 가르칠 교자도 있죠. 손에 뭔가를 두고 다그쳐주는 형태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르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르쳐요?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체도 포함됐어요. 아이의 셈을 가르치기 때문에 산 가지 모양에서 나와 점기 글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있죠. 이 가르칠 교자의 음이 교거든요. 이 교는 또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효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교하면 음이 초성인 기역과 히읗이 서로 다른데요. 기역에 해당되는 것은 어금니 소리고요. 히읗에 해당되는 것은 목구멍 소리거든요. 후음. 그런데 우리가 아, 하 하면은 혀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이 한자에서는 있죠. 아음과 호흡이 서로 잘 교환인데요. 쉽게 말해서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견자 있죠. 볼견자. 볼견자가 임금님을 갖다가 아련하다고 할 때 있죠. 요렇게 썼을 때 이게 알견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독서백편 의자견 하면 안 되고 독서백편 의자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을 익힌단 말이에요. 견으로 익힌 것이 현으로 익힌단 말이에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게 언덕을 따라서 발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래에 대해서는 해남 글자를 배울 때 설명을 자세히 해줄 거예요. 국기 강하신 할 때 쓰이는 강자거든요. 근데 이게요. 엎드릴 복하고 합쳐서 쓰일 때는요. 강복 그렇게 읽나요? 항복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항복할 항이 되는 거예요. 전이 현이 되고 강이 항이 되고 지읒자하고 히읗자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현, 강, 항. 마찬가지로 있죠. 자꾸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효자가 그래서 효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지우고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가르칠 교차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효도 효자하고 근거를 모으고 합쳤으니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을 거예요. 이건 속자예요, 속자. 이 정자고요. 물론 속자도 풀이를 하는데 아주 하숙자들로 하여금 기억이 좋게 풀이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효자가 되기 위해서 다그쳐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침 교자가 됐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정강부에 시켜가지고 하는 설명이고요. 정자는 바로 가르칠 교자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점괘 효자가 의미 역할을 하면서 다그쳐서 아이를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칠 교자가 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학습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가르칠 교자에서 보면요. 지도 편달이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르침에 채찍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도 편달, 채찍질 편자요. 채찍편이라는 글자거든요. 선생님들을 일컬어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편을 때 쓰는 편자가 바로 이 편자를 쓰죠. 가죽으로 만든 채찍질이다 이거예요. 가죽이 달라붙어가지고. 가르칠 교자에 채찍질이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실정을 놓고 보면 조금 의미한 바가 있겠죠. 아무래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날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가르칠 교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글자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글자네요. 아홉 글자요. 요렇게 쓰고 나서 요렇게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숫자인 아홉 글자요. 이 한자에서는 있죠. 숫자하고 관련되는 글자라든지 간기자하고 관련되는 글자라든지 색깔과 관련되는 글자라든지 그런 글자들이 자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입장에서 3,500년 전 정도 쓰였던 글자를 갖다가 헤아리는 거예요.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지를. 우리가 각골문을 갖다가 살펴보기 시작한 때가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년 전 정도부터 각골문이 각골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골문에 대한 연구도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로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이 아홉 글자 같은 경우도 갈고리 모양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벌레 모양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런 설 중에 팔꿈치 모양에서 나왔다, 팔모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로 옛날에 쓰여졌던 아홉구자가 바로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요. 제가 또우자 설명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또우자 설명했는데 그 형태가 유사한 걸 봤을 때 이 아홉구자도 손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라고 짐작이 되어져요. 하여튼간 숫자가 있죠.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임의의 다른 글자를 들여다 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손모에서 나온 형태를 들여다가 아홉이라는 뜻을 나타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홉이라는 뜻을 갖다가 오늘날 지니게 됐는데요. 요 아홉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는 이제 어떤 글자가 있냐면요. 단순히 아홉이라는 뜻 외에요. 많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손이 10개가 있기 때문에요. 십지법이 발달을 했는데요. 아르비아 숫자로 쓰면은 도로 10으로 돌아오잖아요. 10으로 돌아오면 1과 0으로 돌아오잖아요. 9로 썼을 때는 최고 쓴 단위 중에는요. 아라비아 숫자로 쓴 단위 중에서는 최고 큰 단위가 될 수 있잖아요. 10은 1, 0으로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9가 많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예. 구정 궁궐을 보면 아주 깊은 궁궐이에요. 단순히 딱 9으로, 에워싼 궁궐을 말한 거예요. 궁궐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구종심처, 또는 구곡강장, 구절양장, 먼 하늘가를 갖다가 구만리 장천. 그때 쓰이는 구자는 있죠. 그냥 단순히 아홉이라는 뜻이 아니고 많다라는 뜻으로, 멀다라는 뜻,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자에 쓰이면 바로 그런 데 쓰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구자가 이 쓰여지는 글자 가운데요. 음의 역할자를 갖다가 따져보면요. 오늘날요. 물론 오늘은 구자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지만요. 요 구자가 다른 글자가 합쳐져서 쓰여지는 글자가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글자들. 물론 1800자에서 벗어난 글자도 있을 거이고 그 안에 포함된 글자도 있을 거이고 하겠지만은 바로 이런 글자에 보면 이 글자들이 다 아홉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해요. 요거 음이 약간 더 변하면서 괴가 됐어요. 이거 구멍열자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했지만은 궁구할 구자, 연구하다 할 때 쓰이는 구자죠. 그 다음 세 글자가 들어가 있죠. 비둘기 구자예요. 비둘기 구자. 연락을 치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둘기를 전석우라고 하잖아요. 전석우 할 때 쓰는 거죠. 비둘기가 먹이를 먹을 때는 머리를 막 여러 마리가 먹이를 놓고 가운데 놓고 머리를 맞대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의를 할 때 구수회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글자가 바로 이 비둘기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글자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원수 글자고요. 그 다음에 수레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수레를 만들 때는 바퀴를 갖다가 어떤 사람 요 크기로 만들고 어떤 사람 요 크기로 만들면 안 되겠죠. 똑같은 겹도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나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 똑같은 크기의 바퀴를 갈아 끼워야 되니까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같은 겹도로 만든다고 해서 겹겠어요. 궤도 또 악학괴범을 때 쓰는 궤자 또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인천으로 달릴 때 기차가 수인선 있죠. 수인선이 궤도가 짧거든요. 협소거든요. 그래서 협계열차라고 하잖아요. 협계열 때 쓰는 궤자가 바로 이 궤자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게 될 글자는 이것도 삭제해야겠네. 이게 이 빨간 것이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삭제시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우게 될 글자는 이 나라국자입니다. 먼저 이 설명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나라국자요. 오늘날 나라국자는 뭐 우리 국호 뭐 대한민국 할 때 쓰이는 글자죠. 우리 국호뿐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 부를 때도 영국, 중국, 미국 할 때도 쓰여지는 글자인데요. 이 원래 나라국자는 옛날에는 있죠. 이 형태만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국자를 보면요, 요 형태도 더 덧붙여져 있는데요. 요건 일정한 경계를 지닌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뭔가 일정한 경계를 에워썼다고 해서 에울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에울이자. 요 글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에울이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일정한 경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에운다는 에울이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쉬운 글자 하나만 설명을 해본다면요. 에워쌌는데 사람을 에워쌌어요. 사람이 바깥에 못 나오도록 가뒀다 이거예요. 가둘 숫자잖아요. 지수 할 때 쓰이는. 예, 가둘 숫자. 양심수 뭐 할 때 쓰이는 숫자예요. 예, 수인. 제수들이 달고 있는 번호를 수인 번호라고 그러죠. 할 때 쓰이는 숫자인데 탈옥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 탈옥 쓰니까 신창원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탈옥 쓸 때 쓰이는 숫자에 쓰여지는 요 글자가 바로 에울자고요. 그 밑에 쓰이는 글자는 다시 설명한다고 치면요. 요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모난 형태가 들어가 있고 선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요 글자를 설명을 하면요. 이건 창과라는 글자예요. 창과. 창과라는 글자예요. 어떤 형태에서 만들어졌냐면요. 창인데 적을 찌르기 위해서 뾰족한 부분이 있고요. 찌른 부분인 거예요. 이거 휘둘러서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뭐 장식물 달기 위해서 뭐 꽃술 같은 걸 달기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헝겊 같은 걸 사용하니까 요 부분 생략하고요. 그런데 창이 무기인데요. 맨날 365일 전쟁만 하나요? 전쟁이 아닐 때는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받침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핵을 생각해 주세요. 요런 형태가 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듯반듯한 핵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요 참 대가 기니까 그것이 구부러진 거예요. 구부러진 거. 받침대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창과자예요. 요 글자가 창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이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쓰인 거기 때문에 싸움 전자 같은 데 쓰인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 쓰이는 싸움 전자. 예? 또는 창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요 글자 배웠죠. 무슨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고 했어요? 손에서 나온 글자라고 했죠? 자, 손인데 양 반대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 두 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무슨 자냐면 요 글자예요. 손바닥을 공이라는 글자예요.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걸 표현하는 글자거든요. 이게 두 손으로 창을 들고 경계한다고 해서 경계할 글자예요. 예. 경계할 글자. 여의 글자죠. 뭐 계엄령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나무 목재가 달라면 나무로 만든 어떤 틀 글자가 되겠죠. 하여튼간 창과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는 뭐냐면 입구자가 아니에요. 돌석자에 입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입구자나요? 입구자가 들어갔다고 말 잘못했어요. 이 네모난 형태가 들어갔다고 해서 입구자나요? 입이 아닌다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올리자처럼 일정한 경계를 지닌 지역을 나타내는데 문자로 되다 보니까 축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정한 경계를 그었다고 해서 선이 포함된 거이고요. 한자가 아니고요. 자, 보면 뭐냐,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을 경계 지은 지역을 갖다가 창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나라국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있죠, 옛날에는 문자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는 있죠, 하나의 글자가 다른 뜻을 지닌 글자라도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혹시라는 뜻으로 이게 쓰여버리겠어요. 혹시로요. 다시 써보면요. 혹시혹이라는 글자로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뜻한다는 글자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에워싼 형태를 한 번 더 포함시켜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나라국자가 아닙니다. 일정한 경계를 지닌 지역이 나라이기 때문에요. 요 글자에다가 일정한 경계를 지닌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는 흡두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이건 지경, 역이라는 글자예요. 구역, 광역, 의회 뭐 할 때 쓰이는. 자, 요 세 글자가 같은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세 글자가 같은 데서 나왔는데요. 그 음을 살펴보면요. 국, 혹, 역 그렇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가르칠 글자 얘기할 때 점괘 효자가
가르칠 교자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기역자하고 희역자가 여기서 서로 구분이 되게끔 써져 있는데 바로 여기서도 기역자하고 희역자가 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 이용자로도 쓰여요. 예, 기역자가 희역자하고도 잘 바뀌고 그래요. 이용자로도 잘 바뀌고요.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니을자라고도 잘 바뀌어요. 이 세 가지 형태로 잘 변환이 돼서 쓰이고 있어요. 예. 하여튼간 그 세 개가 같은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가 원래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국자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을 때 쓰이는 글자라는 것도 마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혹시 오타를 했으니까요. 이 혹시 오타를 했으니까요. 이 혹시 혹자가 다시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1800자 범위 안에 들어간 거. 미혹할 혹이라는 글자예요. 예. 혹은 혹인데 밑에 무슨 자가 달라붙었어요? 심장 모양에서 나온 심장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마음 심자가 들어갔어요. 예. 마음 잘못 썼네요. 근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심장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마음 십자가 됐다고 하는데 심장이 생각을 하나요? 심장이라는 건 몸에 피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마음 십자가 들어가면은 생각과 관련되는 글자. 우리가 좀 전에도 써봤듯이 생각사 때에도 마음 십자가 들어가지고 생각이라는 뜻을 지니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인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람이 막 흥분하고 그러면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벌떡벌떡 뛰는 것이 마음속에 심장 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 십자가 들어가는 것은 생각과 관련되는 글자에 쓰이는데요. 생각이 미혹된다고 해서 미혹할 혹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십자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첫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수업한 것이 부정한 감이 많았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차차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